차가운 흙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유라 소장의 눈에 들어간 흙알갱이가 속눈썹 사이에서 서걱거렸지만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온몸이 밧줄로 결박된 채 차가운 구덩이 속에 던져진 그녀는 자신에게 흙을 뿌려대는 남자의 얼굴을 증오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는 바로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부관 박도준 중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비열하고 추악한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박도준은 삽질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보시는 세상은 바로 이 진흙탕일 겁니다. 당신의 정의, 당신의 신념,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강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입안으로 흙먼지가 섞인 침이 흘러들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박도준을 자신의 친동생처럼 아꼈다. 온갖 위험 속에서 그를 구했고 그의 능력을 믿어주며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시켰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의 결과가 이런 식이었다. 박도준은 그녀의 영혼 없는 눈빛을 즐기듯 낄낄거리며 다시 흙을 퍼부었다. 아, 그 눈빛 여전히 살아있군요. 하지만 곧 그 눈에도 차가운 흙이 가득 차게 되겠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공로는 이제 제 것이 됩니다. 군의 영웅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 박도준이 되는 겁니다. 흙더미의 무게가 점점 가슴을 짓눌러 왔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다. 강유라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작전 회의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모두를 감탄시키던 박도준의 모습.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신을 부축하며 걱정하던 그의 얼굴. 그리고 진급 신고를 하며 충성을 맹세하던 그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도준은 그녀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범죄를 자랑처럼 떠들어댔다. 3군단 군사 기밀 유출, 제가 한 짓입니다. 방산 비리, 물론 그것도 제 작품이죠.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는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국가를 배신한 역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폐 속의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졌다. 강유라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살갗을 파고들 뿐이었다.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며 박도준은 더욱 희열에 찬 목소리로 짓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당신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질 겁니다. 비록 반역자의 장례식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당신을 추모하는 가장 슬픈 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제 연기를 보며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흙더미 위로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영원히 각인될 것만 같았다. 점점 더 많은 흙이 그녀의 몸을 덮어왔다. 이제는 목까지 흙이 차올라 머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박도준의 끝없는 조롱이었다. 그는 삽을 내던지고 이제 두 손으로 흙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기라도 하듯 그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항상 너무 고닫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이상주의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당신의 정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건 바로 그 정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강유라의 머릿속에서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도 배신감의 슬픔도 모두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했다. 바로 복수심이었다.
그녀의 뇌는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을 시작했다. 박도준이 내뱉은 모든 말, 그의 표정,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데이터처럼 저장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모르고 있었다. 지금 그는 살아있는 여장군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며 그 무덤에서 기어 나올 지옥의 악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만을 위해 타오르는 핏빛 불꽃이었다. 흙이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덮었다. 코와 입으로 흙이 밀려 들어오며 마지막 남은 숨통을 막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하나의 생각만을 붙잡았다. 박도준. 그리고 너와 협력한 모든 놈들.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와 너희 모두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 맹세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저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마저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생각했다. 이것이 끝인가? 위대한 군인이자 전략가로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결과가 고작 부하의 배신으로 생매장당하는 것인가? 억울함과 분노가 피눈물처럼 영혼 속에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육체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 억울함, 그리고 박도준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다짐했다. 이 기억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박도준은 마지막 삽질을 끝내고 구덩이를 평평하게 다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강유라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사라졌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를 영광의 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스스로 감탄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묻은 것이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복수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 씨앗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증오를 양분 삼아 싹을 틔우고 머지않아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끔찍한 괴물로 자라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어리석게도 승리의 축배를 들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땅속 깊은 곳, 강유라의 의식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 강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계획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박도준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나타나겠다. 그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는 그 순간 그의 세상에 나타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절망과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겠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의 미소가 아니라 곧 태어날 악귀의 첫 번째 미소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핏빛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았다. 박도준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어둠이 내린 숲길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리 셔츠에 묻은 흙먼지는 곧 세탁하면 그만이었다. 그의 손에 묻은 흙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강유라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그 핏빛으로 타오르던 눈동자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피로와 긴장감 탓으로 돌렸다. 그는 곧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강유라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유령이 되어서라도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땅속에서 식지 않고
오히려 지열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미 수백 개의 시나리오로 분화하며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경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며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박도준과 그의 공범들, 그들의 약점, 그들의 욕망, 그들의 관계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분석 대상이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완벽한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무대는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전장은 바로 박도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유라의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땅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영혼처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복수의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힘을 비축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스스로를 던져 그곳에서부터 기어 올라올 것이다. 박도준이 빛의 정점에 서는 날, 그녀는 그의 발밑에서 가장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박도준은 도시의 불빛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숲의 어둠과 강유라의 기억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로 했다. 내일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군의 영웅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지휘관으로 그는 자신의 미래가 창창하게 빛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빠져나온 그 어두운 숲속 차가운 땅 밑에서 어떤 존재가 자신을 향해 칼을 갈고 있는지, 그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동시에 가장 끔찍한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어리석은 자의 행복은 언제나 짧고 비참한 법이었다. 땅속의 강유라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도 멎었다. 의학적으로 그녀는 완벽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복수에 대한 지독한 집념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육신을 떠나 어둠 속을 부유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독사처럼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고서 봄이 오기를, 사냥감이 가장 방심하는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단지 박도준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사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옥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끔찍하게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국방부 대강당은 박도준의 대령 진급식을 위해 모인 군 고위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그의 잘 닦인 군화를 비추었고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예복을 입고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승리감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강유라, 보고 있는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자리, 이제는 내 것이다. 당신은 차가운 땅 속에서 썩어가고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오만한 미소가 걸렸다. 박도준은 연단에 올라 국방부 장관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즐겼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유라의 실종은 임무 중 비극적 사고로 잠정 처리되었고 그녀에게 씌워진 반역 혐의는 조만간 공식화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제 군 내부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영광은 절정에 달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장내를 집어삼켰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침묵했고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박도준은 순간적인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빨리 비상 전력을 가동해. 누군가 고함을 쳤고 그 혼란 속에서 박도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벽에 설치된 비상등 몇 개가 희미한 붉은 빛을 토해내며 켜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밝았던 연단 위로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국방부 장관과 박도준 사이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서 있었다. 흙먼지가 덕지덕지 붙은 찢어진 전투복, 산발이 된 머리카락, 그리고 뺨에는 말라붙은 핏자국. 며칠 전 박도준이 직접 묻어버렸던 바로 그 모습의 강유라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오직 지옥의 심연에서 끌어올린 듯한 증오가 담긴 핏빛 눈으로 박도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대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다는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박도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극도로 축소되었고 턱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컥컥 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기어 나온 원혼 바로 유령 그 자체였다. 마침내 박도준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아, 유령이다. 강유라의 유령이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찍고는 미친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의 추태의 장례는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경호원들은 우왕좌왕했다. 강유라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오직 박도준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리는 듯한 순간 비상등이 다시 깜빡이며 잠시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연단 위에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을 때 연단 위에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박도준과 당혹스러운 표정의 국방부 장관만이 남아 있었다. 강유라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가 묻히고 있던 흙먼지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대강당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다. 죽었다고 알려진 강유라 소장의 끔찍한 모습을. 헛것을 본 건가? 아니야, 나도 봤어. 저주받은 거야. 박대령은 저주받았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뱀처럼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도준의 화려했던 진급식은 그렇게 최악의 악몽으로 끝났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부축되어 덜덜 떨면서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귓가에는 사람들의 속삭임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아니야, 환각이야. 내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본 거야. 강유라는 죽었어. 내가 내 손으로 묻었다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핏빛 눈동자가 떠나지 않았다. 그 눈은 마치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의 영광은 시작과 동시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날 이후 군 전체에 끔찍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반역자 강유라 소장의 원혼이 나타났다. 자신을 배신한 부하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령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특히 진급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소문의 신빙성을 더했다. 박도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모든 것을 반대 세력의 비열한 음모로 몰아가려 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공포와 의심의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강유라는 계속해서 나타나 그의 목을 졸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박도준은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떨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유라라는 유령의 존재는 그의 정신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깨운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한편 도시의 한적한 은신처에서 강유라는 자신의 귀환이 일으킨 파장을 컴퓨터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과거 그녀가 목숨을 구해줬던 충직한 부하 정보부대 소속의 김 중사가 서 있었다. 진급식의 혼란은 김 중사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강당의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여 암전을 일으켰고 특수 홀로그램 장비를 이용해 강유라의 유령을 연단 위에 투사했다. 김 중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계획대로 되긴 했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만약 박도준이 이성을 잃고 총이라도 쐈다면 강유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땅속에서 며칠을 보낸 탓에 심하게 쉬어 있었다. 그랬다면 더 좋았을지도. 겁에 질려 헛것에 총을 쏘는 대령이라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됐을 테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도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야. 바로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지. 나는 그의 정신을 먼저 파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겠다. 그녀의 눈은 홀로그램 영상 속 겁에 질린 박도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냉혹한 복수 계획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김 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따르는 상관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더욱 강하고 잔인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가 내릴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강유라는 마우스를 클릭해 박도준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관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의 연결고리들이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약해 보이는 한 명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냥감이다. 이놈부터 시작해서 박도준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낼 거야. 그가 혼자 남게 될 때까지. 박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술에 취하면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그녀의 핏빛 눈동자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며 이를 갈았다. 강유라,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유령이 된 거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내가 널 한 번 죽였으니 두 번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 네가 누구와 손을 잡고 이딴 쇼를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그의 다짐은 공허한 외침처럼 어두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그의 진급식 날 나타났던 강유라의 유령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피해 복수극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강유라는 박도준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의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까지도. 그녀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싸우던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옥의 망령이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웃는 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다. 박도준은 극심한 공포를 애써 억누르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핏기 없는 얼굴에 미소를 가장한 채 자신의 부대를 소집했다. 연단에 선 그는 전날 밤의 추태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피해자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였다. 어젯밤의 소동은 반역자 강유라의 잔당들이 벌인 비열한 심리전이었을 뿐이다. 감히 유령 따위를 내세워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자들은 모두 발본색권하여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의 외침은 공허했지만 권위에 짓눌린 병사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추악한 작업을 개시했다. 우선 진급식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고 이와 관련된 모든 영상과 기록을 군사기밀로 지정하여 외부 유출을 막았다. 그는 정보부대를 닥달하여 강유라 유령 괴담을 퍼뜨리는 IP를 추적하라고 명령했지만 김 중사의 철저한 작업 덕분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박도준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점점 이성을 잃어가며 애꿎은 부하들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그의 집무실에서는 매일같이 고함과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 박도준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결탁한 부패한 상급자를 찾아갔다. 육군 참모차장 이강석 대장은 골프채를 휘두르며 그의 보고를 건성으로 들었다. 이강석은 박도준이 벌인 일 때문에 자신의 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샷을 날린 후 박도준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대령, 자네가 뒤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닌가? 유령, 장난하는 건가? 당장 그따위 소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강유라가 공식적인 반역자가 되면 모든 소음은 사라질 걸세. 그들의 공모는 더욱 견고하고 추악해졌다. 이강석 대장의 지시 아래 군검찰과 기무사는 강유라를 반역자로 만드는 증거 조작에 착수했다. 그들은 그녀의 컴퓨터에 저장된 작전 계획을 해외에 유출하려 한 것처럼 꾸몄고 그녀의 비밀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금융 기록을 위조했다. 심지어 강유라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몇몇 부사관들을 회유하여 그녀가 부대 내에서 사조직을 결성하고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확보했다. 진실은 철저히 짓밟혔고 거짓의 성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언론과 여론은 부패한 군 수뇌부가 만들어낸 정보에 따라 움직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여장군 강유라의 충격적인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업적은 위선적인 가면으로 매도되었고 국민들은 한때 존경했던 영웅의 타락에 분노했다. 독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알기에 극도의 분노와 답답함을 느꼈다. 박도준은 TV 화면에 나오는 자신을 비판하던 여론이 강유라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박도준은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강석 대장과 축배를 들며 낄낄거렸다. 보십시오, 차장님.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 법입니다. 아니, 힘이 곧 정의지요. 강유라 그 여자는 이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유령이 되어 나타나 본들, 산자의 권력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괴물의 턱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강유라는 김 중사가 해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군 내부망과 CCTV 화면을 통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과 이강석이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축배를 드는 모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중사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경외감과 함께 섬뜩함을 느꼈다. 강유라는 화면에 떠 있는 박도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어리석은 놈. 자신이 지금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고 있는지 모르고 있군. 더 높이 올라가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 그래야 추락했을 때의 고통이 더 클 테니까.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끝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박도준과 그 공범들이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려들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독자들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을 엿보며 답답함 속에서도 한 줄기 통쾌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박도준은 강유라의 모든 기록을 공식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군사법원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사망한 피의자 강유라에게는 궐석 재판으로 최고형이 구형될 터였다. 박도준은 그 재판이 끝나는 날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같은 부패한 자들을 더욱 끌어모으며 세력을 확장했다. 그들은 강유라가 남긴 공석을 나눠 가지며 승리의 전리품에 취해 있었다. 그들에게 강유라는 이미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망령은 죽지 않고 그들의 숨통을 끊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다. 강유라는 김 중사에게 박도준의 모든 공범들의 신상과 비리 내역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그들의 자금 흐름, 사생활, 심지어는 그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관계까지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박도준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군 전체에 암처럼 퍼져 있는 부패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썩어빠진 조직을 향한 거대한 심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독자들은 박도준과 그의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의는 패배하고 진실은 땅에 묻혔으며 악인들은 축배를 들고 있었다. 웹소설의 댓글창은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다. 작가님, 제발 사이다 좀 주세요와 같은 독자들의 원성으로 가득 찼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독자들의 분노 게이지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 모든 답답함과 분노는 곧 터져나올 통쾌한 복수를 위한 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유라의 반격이 시작될 때 그 카타르시스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박도준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열릴 반역자 강유라에 대한 군사재판 날짜를 받아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유령 소동 같은 해프닝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방해물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강유라의 사진을 꺼내 라이터로 불태웠다. 사진이 검은재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미래가 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이 아닌 지옥의 불꽃이었다. 은신처에서 강유라는 자신의 복수 계획 1단계를 시작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도준과 그의 공범들이 스스로의 죄를 덮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의 성이 가장 높아진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성의 가장 약한 벽돌 하나를 빼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김 중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박도준이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해외 브로커의 신상 확보됐나? 김 중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유라는 그 화면을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박도준이 지었던 오만한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의 냉혹한 미소였다. 좋아. 이제 이 정보를 익명으로 군 내부 감사실에 흘려. 단, 출처는 박도준과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경쟁자 쪽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위장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 그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계획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결코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적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 스스로 자멸하게 할 것이다. 박도준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의 세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바로 그 세계의 기반이 지금 발밑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깨웠던 괴물이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곧 자신의 가장 견고한 성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구마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군 내부 감사실의 익명 제보 시스템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다.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특정 해외 무기 브로커가 최근 우리 군 고위 장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갔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메일의 발신지로 위장된 IP 주소는 교묘하게도 박도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최민석 대령의 관할 부대 근처로 설정되어 있었다. 감사실은 즉시 비밀리에 내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은 내부 정보망을 통해 박도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제보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은 즉시 단 한 사람, 최민석 대령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감히 그놈이 내 뒤를 캤어? 내가 강유라를 제거하고 이룬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해. 분노에 눈이 먼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최 대령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최 대령의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냐? 나를 끌어내리려고 감사실에 그따위 투서를 넣은 게. 영문을 모르던 최 대령은 황당함에 박도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결백했지만 박도준의 광기, 어린 태도의 불쾌감이 치밀었다. 박 대령, 지금 제정신인가? 무슨 투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몰아세우려면 증거를 가지고 와. 두 사람의 고성은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수많은 부하들이 그들의 추한 싸움을 지켜보았다. 이 사건으로 박도준의 편에 섰던 장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완벽해 보였던 그의 세력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강유라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도준의 심리를 직접 겨냥한 두 번째 화살을 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생매장할 때 짓거렸던 수많은 말들 중 그의 죄책감을 가장 깊숙이 파고들 한 문장을 골랐다. 그녀는 김 중사를 통해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이메일을 박도준의 개인 컴퓨터로 전송했다. 이메일에는 제목도 내용도 없었다. 오직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3군단 군사 기밀 유출, 제가 한 짓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박도준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박도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이 문장은 자신과 죽은 강유라 단 둘만이 아는 말이었다. 최 대령 같은 외부의 적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강유라. 그녀가 살아있다. 진급식 날의 유령은 쇼가 아니었다. 그녀가 정말로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살아 있었어. 그 여자가 살아 있었어.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서 세상이 핑핑 도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박도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편집증적인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복도를 지나치는 부하들의 눈빛에서도 강유라의 감시를 느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경기를 일으켰다. 그는 사소한 실수에도 부하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혼자 보냈다.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부대 전체에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냈고 그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박도준의 불안정한 상태는 결국 그의 후원자인 이강석 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강석은 박도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박도준을 질책했다. 박대령, 요즘 자네 꼴이 말이 아니라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네. 유령 소동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경쟁자 멱살잡이나 하고 다닌다지? 자네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잊었나? 이강석은 박도준이 더 이상 쓸모있는 장기 말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부패한 공조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도준은 이강석의 질책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공포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질책하는 이강석마저도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새로운 불안감이 더해졌다. 그는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에 휩싸였다. 그는 강유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자신을 그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은신처의 모니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분할된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박도준의 집무실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강유라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다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던지는 박도준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김 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계획대로 박도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모니터 속에서 발악하는 박도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직이야. 짐승을 사냥할 때는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해. 지금 그는 공포에 질려 있지만 동시에 극도로 경계하고 있겠지. 나는 그가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의 망상일 뿐이라고,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게 될 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희망을 안겨준 뒤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잔인하고 정교한 예술에 가까웠다. 박도준은 결국 신경쇠약 증세로 병가를 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틀어박혀 술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창문을 모두 검은 천으로 가리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강유라의 환영과 싸웠다. 그의 귀에는 네가 나를 묻었던 그 숲 기억하나?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그의 영혼은 이미 강유라의 소나기 안에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다. 그의 공범들은 박도준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진실을 폭로해 버릴까봐 두려워했다. 이강석 대장은 사람을 보내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해인이 다 된 그의 모습에 혀를 찰 뿐이었다. 그들은 박도준이라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기들끼리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유라가 의도했던 대로 적들의 견고했던 성은 내부에서부터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자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강유라는 박도준의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 이제 그에게 작은 안식을 던져줄 때가 되었다. 그녀는 김 중사에게 감사실에 흘렸던 브로커 관련 정보를 조작된 증거와 함께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치 내부 조사를 하던 중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사건을 종결시킨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또한 최 대령이 박도준을 음해했다는 거짓 소문을 역으로 퍼뜨려 박도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계획이었다. 이는 박도준에게 역시 최 대령 짓이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라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함정이었다. 며칠 후 박도준은 감사실의 조사가 아무런 혐의점 없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동시에 최 대령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소문도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역시 그놈 짓이었어. 강유라는 죽은 게 맞아.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했다. 자신이 더 깊은 지옥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어둠이 짙게 깔린 박도준의 집무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는 차가운 총신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손으로 총알을 장전했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도 그는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극도의 공포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하던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린 겁에 질린 한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강유라는 모니터 너머에서 차가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올가미는 확실히 조여지고 있었다. 감사실의 조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소식은 박도준에게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았다. 그는 며칠 만에 말끔한 모습으로 부대에 복귀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최민석 대령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벌인 비열한 공작이었으며 강유라의 유령은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각일 뿐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결국 내 승리야. 죽은 자는 산 자를 이길 수 없. 그는 집무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그의 자신감은 부패한 공범들에게도 안도감을 주었다. 이강석 대장은 다시 쓸모 있어진 박도준을 격려했고 그들은 중단되었던 반역자 강유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그들은 이제 곧 열릴 군사재판에서 강유라의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밟고 이 모든 소동을 완전히 끝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박도준은 자신이 가장 깊은 어둠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이제는 탄탄대로만이 남았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칼날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칼날은 바로 그의 가장 약한 고리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박도준의 첫 번째 공범이자 그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던 재정 담당 한상철 소령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박도준의 최근 광기 어린 행동을 보며 그는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숨겨둔 비리 장부를 열어보았다. 이 장부는 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에 채워진 족쇄이기도 했다. 그는 이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느 날 오후 한상철 소령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봉투를 열어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안에는 편지 대신 그가 지난 주말에 몰래 다녀온 불법 경마장에서 샀던 막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컴퓨터로 타이핑된 짧은 문장이 있었다. 다음번엔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 겁에 질린 한소령은 즉시 박도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닌 차가운 질책뿐이었다. 한소령, 자네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줘야 하나? 알아서 처리해. 만약 그 일로 내 발목을 잡는 날엔 자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소령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수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했다. 그는 깨달았다. 박도준에게 자신은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심한 고립감과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날 밤 한소령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신의 비리 흔적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박도준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했다. 그가 컴퓨터의 파일들을 삭제하며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 물던 순간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정적이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의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유령처럼 일렁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사무실 구석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빛 아래 드러난 것은 바로 강유라였다. 홀로그램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였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무덤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한상철 소령. 도박으로 날린 군수물자 대금 10억은 다 메꿨나? 그 한마디에 한소령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한소령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허리에 찬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흘러내렸다. 살아있었,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유라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작은 USB 하나를 책상 위로 던졌다. 그 안에는 내가 군수물자를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 장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내 동료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유라는 무너져 내린 한소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하나는 이 증거와 함께 박도준의 공범으로 군사재판에 서는 것. 다른 하나는 나에게 박도준의 모든 것을 넘기고 살아남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선고와도 같았다. 선택해라. 박도준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얻을 것인가? 시간은 많지 않다. 비열하고 겁 많은 한소령에게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기어 강유라의 군화에 머리를 밟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도준, 그 악마 놈의 모든 비리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저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주인을 너무나도 쉽게 배신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유라는 그런 그의 추악한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소령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해 숨겨두었던 모든 비밀 파일들을 강유라가 건넨 또 다른 보안 USB에 옮기기 시작했다. 박도준의 모든 비자금, 내역,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군 고위 간부들의 명단, 그리고 그가 공범들과 나눈 모든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수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토해냈다. 모든 데이터가 옮겨지자 강유라는 말없이 USB를 챙겨 몸을 돌렸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한소령에게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만약 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온다면 이 자료들은 검찰이 아니라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배달될 것이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게 되겠지. 그 말은 한소령의 마지막 남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강유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한소령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목숨만은 건졌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유령에게 영혼을 판 악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강유라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녀가 원하는 순간에 박도준의 등에 칼을 꽂아야 할 운명이었다. 그의 배신은 박도준의 경고했던 제국에 생긴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었다. 은신처로 돌아온 강유라는 한소령에게서 받아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박도준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김 중사는 그 방대한 자료에 감탄하며 말했다. 장군님, 이 정도면 박도준뿐만 아니라 연루된 모든 놈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 터뜨리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복수가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강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해부하는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한 번에 끝내는 건 너무 시시하지. 고통은 천천히 그리고 길게 줘야 하는 법이다. 이건 폭탄이 아니야. 이건 저들의 살을 한 점씩 도려낼 수술칼이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훑어보며 다음 재물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제 그녀는 이 칼을 들고 부패의 제국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강유라의 손에 들어온 USB는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도준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 왕국의 지도였으며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폭탄을 성급하게 터뜨릴 생각이 없었다. 단순한 폭로는 그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줄 뿐이었다. 그녀는 이 지도를 이용해 그들 스스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게 만들 완벽한 작전 계획을 구상했다. 그녀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수많은 이름들 중 유독 한 명에게서 멈추었다.
기무사 소속의 오진우 소령. 그는 과거 그녀의 직속 부하였지만 박도준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배신하고 돌아선 야심가였다. 오진우 소령은 강유라가 아끼던 인재였다. 그녀는 그의 능력을 높이사 중요한 정보 분석 임무를 맡기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신뢰를 자신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만 여겼다. 박도준이 군 내부의 실세로 떠오르자 그는 미련 없이 강유라의 곁을 떠나 박도준의 충실한 개가 되었다. 강유라는 바로 그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야망을 이용하기로 했다. 내부의 적만큼 효과적인 무기는 없었다. 특히나 박도준의 신임을 얻고 있는 기무사 요원이라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그녀는 오진우를 이번 작전의 가장 중요한 말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강유라의 치밀한 계획이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그녀는 한상철에게서 받은 수많은 비리 내역 중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오직 기무사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군납 비리 정보를 하나 골라냈다. 김 중사는 이 정보를 교묘하게 가공하여 마치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것처럼 꾸며 몇몇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흘렸다.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면 결국 기무사 서버의 로그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완벽한 덫을 설계한 것이다. 이제 박도준의 의심이라는 화살은 정확하게 오진우 소령을 향하게 될 터였다. 예상대로였다. 며칠 후 군납 비리에 대한 의혹 기사가 신문 한쪽 구석에 작게 실렸다. 박도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던 중 그것이 기무사 내부망이라는 보고를 받자 표정이 싹 변했다. 최근의 불안감에서 겨우 벗어난 그의 편집증이 다시 도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배신한 또 다른 얼굴, 오진우 소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감히 내 밑에서 기어다니던 놈이.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는 당장 오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눈은 이미 자신의 충견을 심판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오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박도준의 집무실로 불려왔다. 그를 맞이한 것은 날아오는 유리잔이었다. 내 놈이었구나.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던 쥐새끼가. 박도준은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오진우는 당황하여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심에 사로잡힌 박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박도준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협박했다. 한 번만 더 내 뒤에서 수상한 짓을 해봐. 그땐 강유라처럼 땅속에 묻어버릴 테니까. 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 거야. 박도준의 집무실에서 나온 오진우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박도준의 광기 어린 눈빛은 그가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는 강유라를 배신하고 박도준에게 붙으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 주저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의 야망은 이제 생존에 대한 처절한 공포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낯선 진동이 울렸다. 그가 박도준의 비밀스러운 지시를 받을 때만 사용하던 대포폰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진우 소령, 박도준이 자네를 꼬리 자르기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군납 비리 사건의 모든 책임을 자네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야. 오진우는 숨을 멈췄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변조된 목소리는 이어졌다. 자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곧 국정감사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박도준의 모든 비리를 터뜨려라.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이 자네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다. 오진우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어떻게 그런 증거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증거는 우리가 주겠다. 죽은 줄 알았던 강유라. 장군님의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선택은 자네의 몫이다. 박도준의 개로 살다가 버려지든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서 새로운 기회를 얻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오진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강유라 장군, 그 이름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그녀를 배신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녀의 정의에 기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박도준의 광기와 잔인함을 생각하면 변조된 목소리의 경고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생존 본능이 야망과 배신감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박도준을 배신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인물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다. 한밤중 인적이 드문 공원의 쓰레기통 밑에서 그는 작은 데이터 칩을 손에 넣었다. 자신의 차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칩을 연결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는 박도준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내역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군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인사청탁, 심지어 강유라 장군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그리고 그 자료의 한 구석에는 자신의 이름도 작은 공범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순간 오진우의 마지막 망설임은 사라졌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이 모든 것을 공익 제보의 형태로 터뜨린다면 그는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 군인을 심판한 내부 고발자로 영웅이 될 수도 있었다. 그의 기회주의적인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강유라의 복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새로운 출세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 자료들을 밤새도록 분석하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할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며칠 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군 고위 간부들이 날카로운 질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박도준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근 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능숙한 거짓말로 답변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오진우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마침내 위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기무사령부 오진우 소령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오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박도준의 모든 죄악이 담긴 USB가 악마의 부적처럼 들려 있었다.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가며 박도준과 눈이 마주쳤다. 박도준은 격려의 의미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진우는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충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인의 목을 물어뜯기 직전에 굶주린 늑대의 미소였다. 오진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국정감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내려다보는 척하며 자신의 폭로가 가져올 파장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강유라가 판을 깔아주었고
자신은 그 위에서 가장 화려한 춤을 출 생각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마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진우 소령의 목소리는 국정감사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도준은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대한 악마, 저 미친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그는 오진우가 단순히 분위기를 잡아 청문회의 스타가 되려는 것이라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오진우가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운 순간 박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오진우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것은 박도준 대령이 수년간 조성해온 비자금의 흐름도입니다. 군수물자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최소 수백억 원대의 국방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그의 폭로는 구체적이었고 화면에 제시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국방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저 자료를 어떻게라는 생각으로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박도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오진우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이 비자금은 단순히 그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군 내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상납되어 부패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박도준이 뇌물을 상납한 군 고위 간부들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에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장성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박도준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강석 대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박도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증인석을 박차고 일어나 오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다.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놈은 강유라의 잔당에게 매수된 배신자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외쳤지만 이미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셔터를 눌러댔다. 박도준의 완벽했던 가면은 그렇게 만천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오진우는 박도준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제가 배신자인지 아닌지는 이 녹취 파일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노트북을 클릭하자 국정감사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박도준의 목소리였다. 오 소령, 강유라 그 여자는 이미 처리했으니 걱정 마. 이제 모든 증거는 그 여자가 반역자라고 가리키게 될 거야. 우리는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지. 그의 오만하고 추악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모든 것이 끝났다. 박도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귀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지옥의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은신처의 대형 모니터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유라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박도준의 얼굴과 사색이 된 이강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김중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나지막이 말했다. 성공입니다, 장군님. 이제 저놈들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중단되었고 위원장은 즉시 군검찰에 박도준과 녹취 파일에 언급된 모든 인물에 대한 긴급 수사를 명령했다. 헌병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망연자실해 있는 박도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의 영웅이자 차세대 리더였던 그는 이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찰 위기에 놓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강석 대장은 헌병들이 박도준을 끌고 나가는 동안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박도준이라는 꼬리를 어떻게 자르고 살아남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자리를 떠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부적인 복수의 서막일 뿐이었다. 국정감사장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폭로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모든 언론은 박도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연일 대서특필했고 성난 국민들의 여론은 들끓었다. 군 수뇌부는 꼬리 자르기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 즉시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부패한 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대국민 쇼이자 박도준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박도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며칠 후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심리가 열렸다.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박도준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의 영웅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퀭했고 며칠 사이의 수녀는 늙어버린 듯했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그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심리가 지루하게 이어지던 그때 법정의 뒷문이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은 한 여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소장의 계급장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로 강유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를 뒤집어 쓴 유령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도준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다. 저 여자는 죽었어. 죽었다고. 박도준은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발악의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강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선서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도준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반역자도 유령도 아닙니다. 저는 저기 앉아있는 박도준 대령에게 배신당하고 생매장당했다가 9.4.1생으로 살아 돌아온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유라입니다. 강유라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박도준이 자신을 외딴 숲으로 유인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흙을 뿌리며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던 그날의 일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박도준은 귀를 막으며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강유라의 차분한 목소리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조사위원장이 강유라에게 물었다. 증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박도준은 그 질문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목격자도 없는 그날의 일을 그녀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강유라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며 말했다.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박도준 대령이 저를 묻으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제게 자랑하듯 떠벌렸던 모든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입니다. 박도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양옆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에게 제지당했다. 안 돼, 틀지 마, 제발.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조사위원장은 단호하게 음성 파일 재생을 명령했다. 잠시 후 법정 전체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박도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오진우가 공개했던 녹취 파일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한 현장감을 담고 있었다. 흙을 파는 삽질 소리,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지는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 장군님, 당신의 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그 모든 영광은 제 것이 될 겁니다. 파일 속 박도준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3군단 기밀 유출, 방산 비리 등을 마치 무용담처럼 떠들어댔다. 그는 강유라를 조롱하고 그녀의 신념을 비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더미에 질식해가는 그녀를 향해 당신의 장례식에서는 제가 가장 슬픈 추도사를 읽어주지요라며 광기 어리게 웃는 소리가 법정 전체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혐오감에 휩싸여 말없이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박도준은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자신의 목소리로 된 심판문 앞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조사위원장은 의사봉을 내리쳤다. 그것은 박도준의 군인으로서의 인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강유라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박도준의 마지막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공허함과 냉혹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도준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음성 파일을 무기로 그와 결탁하여 국가를 좀먹던 모든 부패한 거물들을 심판대에 세울 생각이었다. 그녀의 공개 처형은 이제 막 일막을 내렸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박도준의 구속 소식과 함께 그의 배후로 지목된 이강석 육군 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악취는 군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부패의 카르텔은 이제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아귀들의 싸움터로 변해버렸다. 강유라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박도준이 무너지자 그에게 줄을 섰던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다. 그들은 살기 위해 박도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지하 독방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자신이 강유라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웅크린 채 끊임없이 벽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강유라, 강유라. 그의 외침은 그러나 두꺼운 철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절망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유라가 제출한 음성 파일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그녀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고 오히려 부패한 군 조직의 비리를 파헤친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녀는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강석 대장과 같은 진짜 거물은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목에 확실한 올가미를 채울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유라는 김 중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박도준의 비자금 계좌에서 이강석 대장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을 추적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차명 계좌까지 전부 다. 놈들은 분명히 꼬리를 남겼을 거야. 단 하나의 개미 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샅샅이 뒤져.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부패한 괴물들을 사냥하는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심판의 날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도준이 무너진 후 특별조사위원회는 그가 속해 있던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육군 참모차장 이강석 대장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쳤고 논리는 정연했다. 그는 박도준을 개인적 야망에 눈이 멀어 군의 명예를 더럽힌 극소수의 일탈자로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의 교활한 연기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한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몇몇 조사위원들조차 그의 말을 믿는 듯한 분위기였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강석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모든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자신을 따르는 장성들을 향해 눈빛을 보내며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대로라면 그는 부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잠시 보직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 터였다. 진실을 아는 이들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하고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법정의 문이 다시 열리고 강유라가 들어섰다. 이번에 그녀는 증인이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참고인 자격이었다. 그녀는 이강석의 맞은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이강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향해 말했다. 강 소장, 그대가 겪은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오. 하지만 그대의 개인적인 원한이 군 전체를 뒤흔드는 마녀 사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오. 그의 말은 그녀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모든 증언을 사적 감정으로 폄하하려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강유라는 그의 위선적인 말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녀 사냥이 아니라 괴물 사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괴물의 목을 베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김 중사가 밤새도록 추적하여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박도준의 비자금 계좌에서 이강석의 아내와 아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내역이었다. 이강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즉각 반박했다. 그것은 내 아내와 아들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일부일 뿐이요. 내가 박도준의 자금 출처까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그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강유라는 그의 반박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 카드가 사용된 내역이었다. 사용처는 명품관, 고급 골프장, 그리고 해외의 호화 리조트였다. 심지어 그의 숨겨진 내연녀에게 선물한 고가의 보석, 구매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강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강유라는 그의 발악을 잠시 지켜보다가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그것은 이강석이 내연녀와 함께 해외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박도준이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부패한 관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차장님? 강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강석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스크린에 떠 있는 자신의 웃는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모든 변명과 위선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강유라라는 여자를 얼마나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조사위원장은 이강석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강유라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내년 때문이야. 너 같은 년만 없었어도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년이 망쳤어. 그의 마지막 발악은 추하고 비참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일 뿐이었다. 그는 끝까지 구제불능의 괴물이었다. 위원장은 그의 추태에 의사봉을 내리치며 그의 발언을 중지시켰다.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왔다. 조사위원장은 군 검찰의 이강석 대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명령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와 그의 양옆에 섰다. 어깨에 빛나던 두 개의 별, 대장의 계급장은 이제 그의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헌병들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다. 한때 군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었다. 강유라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이강석의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박도준을 심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쁨이나 희열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명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강석을 시작으로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한 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법정에 세울 생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썩어빠진 군 전체를 정화하는 거대한 수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수술을 집도하는 가장 냉혹한 외과의사였다. 이강석의 구속은 군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를 비호하던 정치권과 군 내부의 세력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강유라가 의도했던 대로 부패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신문에는 새로운 장성급 인사의 비리 의혹과 구속 소식이 실렸다. 국민들은 군의 추악한 실태에 분노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는 강유라라는 존재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패한 군을 심판하는 정의의 여신으로 떠올랐다. 강유라는 언론의 찬사를 뒤로하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김 중사와 함께 은신처에서 밤을 새워가며 이강석의 공범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추적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죄인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재산이 해외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고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군 검찰과 비밀리에 협력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십 년간 군을 좀먹어온 거대한 악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독방에 갇힌 박도준은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강석과 다른 공범들의 구속 소식에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망적인 쾌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강유라라는 괴물을 깨웠고 그 괴물이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차가운 감방 벽에 기대 앉아 자신을 생매장했던 그날 밤의 강유라의 핏빛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은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강석을 포함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날이 머지않았다. 강유라는 군 검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장 공정한 그리고 가장 무자비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만들어낸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조용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군사재판 최종 선고일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기자들과 방청객들의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는 박도준과 이강석을 필두로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군 고위 간부들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와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유라는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홀로 앉아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호명된 것은 비교적 죄질이 가벼웠던 공범들이었다. 징역 10년, 15년, 형량이 선고될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절망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심판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법정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은 이제 피고인석의 가장 중심에 앉아 있는 두 명의 주범, 이강석과 박도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제국이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이강석의 차례였다. 재판장은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단순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넘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그의 행위는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피고 이강석, 그대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강석은 으허 하는 괴성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다. 한때 군을 호령하던 대장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추하고 비참했다. 마침내 박도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재판장은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판결을 이어갔다. 피고 박도준, 그대의 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추악하다. 부하로서 상관을 배신하고 생매장한 살인 미수, 국가 기밀 유출, 군 전체를 기만하고
동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죄까지 그 어떤 형벌로도 그대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도준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박도준에게 군형법이 정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도준은 마치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이성을 잃고 강유라를 향해 손을 뻗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나만 죽을 수는 없어. 저 여자도 죽여야 해. 강유라, 이 악마 같은 년. 그의 광기 어린 발악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그는 바닥에 짓눌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그의 추악한 마지막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선고가 끝나고 가장 굴욕적인 의식이 거행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장교들은 연병장으로 끌려 나왔다.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병대장이 그들의 죄목을 낭독했다. 그리고 헌병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붙은 계급장과 가슴에 달린 훈장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군복에 흉한 자국이 남았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소리이자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는 소리였다. 강유라는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사령부 건물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오직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저들이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파멸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어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뿐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정말로 끝이 나고 있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군복을 입은 죄수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강석은 충격으로 실신했고 박도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장군도 대령도 아니었다. 그저 번호로 불릴 이름 없는 죄수일 뿐이었다.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르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 중 누군가가 침을 뱉었다. 그것은 군 전체가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멸의 표시였다. 부패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날의 심판은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정화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기회를 얻었다. 언론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고 국민들은 강유라를 단순한 복수의 화신이 아닌 부패한 군에 맞서 싸운 정의와 개혁의 상징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군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터였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도 강유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흙먼지 투성이의 유령도 복수에 불타는 악귀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한 명의 군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부패의 시대를 끝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호송차가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으로 사라졌다. 박도준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지막 하늘을 보며 자신을 생매장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가 묻었던 것은 강유라가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판 무덤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다.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그의 귓가에는 강유라의 목소리가 아닌
재판장의 사형 선고만이 지겹도록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의 낙인이었다. 강유라는 더 이상 연병장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명예회복과 원대 복귀를 축하하는 공식 문서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봉투를 열어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가 아닌 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가 끝난 공허함이 아닌 새로운 사명감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정의로운 복수였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주었던 것 이상의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했다. 독자들은 이 완벽한 심판의 날을 지켜보며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답답함과 분노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극한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사이다의 절정은 이보다 더 짜릿할 수 없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강유라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국방부 장관 명의의 봉투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완벽한 명예회복과 함께 기존의 직위와 계급으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서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기 전 그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딛고 일어선 그녀에게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잿더미일 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군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었다. 수십 명의 장성급 간부들이 한꺼번에 군복을 벗고 죄수가 되자 지휘 체계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다. 국민들은 군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불신으로 들끓었고 국방부는 창군 이래 최악의 위기 속에서 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모두가 폐허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강유라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처럼 여겨졌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늙고 지친 얼굴로 그녀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강 소장, 자네가 다시 군의 중심을 잡아주어야겠네. 자네가 아니면 이 위기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 자네가 원하는 어떤 자리든 약속하겠네. 제발 돌아와 주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강유라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훨씬 더 높고 근본적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썩은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뿌리를 뽑아낼 생각이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뭉치를 장관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구상한 국방감찰 혁신위원회 창설 계획안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어떤 감사기구와도 차원이 다른 성역 없는 조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지는 독립적인 괴물 조직이었다. 군 내부의 그 어떤 권력도 이 위원회의 칼날을 피할 수 없도록 설계된 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술칼이었다. 장관은 그녀의 계획안을 읽어 내려가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개혁을 넘어선 혁명에 가까웠다. 군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소장, 이런 조직을 만든다면 자네는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네.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자 강유라는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군 전체와 싸워 이겼습니다. 장관님. 이제 와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패한 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썩어가는 조국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장관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들끓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그녀의 제안을 거부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며칠 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국방감찰혁신위원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했듯 초대 위원장 자리에는 강유라 소장이 임명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특정 부대를 지휘하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박도준과 그의 공범들이 해외로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 중사를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검은 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스위스 비밀 계좌,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 차명으로 된 부동산까지. 그녀의 칼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패의 흔적을 파고들었고 몇 달에 걸친 작전 끝에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되찾아오는 데 성공했다. 그 돈은 모두 국방 예산으로 환원되어 군의 현대화와 장병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교도소 최상층에 위치한 사형수 독방에서 박도준은 하루하루 영혼이 죽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TV 뉴스를 통해 강유라가 자신이 빼돌린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치를 떨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동료, 그리고 재산까지. 강유라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가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어느 날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그의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침통한 얼굴로 마지막 소식을 전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준의 시간은 영원히 멈추었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창살 밖의 작은 하늘 조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생매장했던 강유라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것은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독한 후회뿐이었다.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실. 강유라는 창가에 서서 활기차게 훈련에 매진하는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도준의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짧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말없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도려낸 수많은 암세포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복수가 아닌 저 병사들이 만들어갈 군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킨 부조리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썩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라는 걸음을 뿌려 새로운 시대를 피워낸 상징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바로 잿더미 위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꽃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